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토지 공개념, 경제가 급속 성장하던 시기 복부인들도 등장했죠. 강남을 비롯해서 전국에 땅 투기 열풍이 몰아칠 때 토지 공개념 이야기가 대두됐습니다. 1989년에 와서는 각종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이 개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헌법에도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민주당은 당론으로 개헌 내용에서 이 부분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쪽에서는 반발하고 있고요. 야당 대표는 색깔론까지 꺼내며 비판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뭐길래 이렇게 또 갈등을 일으키는 걸까요? 토지 공개념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 등 우리 사회에 안착시킨 경실련의 산 증인이시죠. 최근 소비자 주권 시민회를 이끌고 있는 고계현 사무총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은행권 채용 비리를 보니 비리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시대에 역행하는 낯뜨거운 채용 부정이었습니다. 이른바 스카이 출신을 뽑기 위해서 정당하게 좋은 평가를 받은 지원자를 탈락시키는가 하면 거의 꼴찌의 평가를 받은 지원자를 이 관계자의 친인척이어서 채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도와 법이 미흡했던 시절에나 생길 법한 채용비리, 더욱이 공적 신뢰가 중요한 은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데요. 금융정의연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경제의 소리는 고투몰 다녀왔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인데요.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위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2월 2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경제 민주화 또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의무까지 구체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당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방송 전파처럼 공공재적 성격, 즉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개념인 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더 강화되고 또 여러 가지로 세분화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반대하고 있는지 이 토지 공개념 도입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경실련, 그 경실련의 산 증인이시죠.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고계현 사무총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민주당이 이 개헌 논의하면서 경제 민주화, 특히 토지 공개념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당론을 정했거든요. 왜 이렇게 강화하겠다고 나온 건지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에서 발표한 대로 이제 토지 억제 관련해서 국가의 의무가 굉장히 좀 더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네. 또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좀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네. 이제 근래 부동산 토지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네. 또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서 잘 수정이 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계속 반복해서 폭등되는 상황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네네. 아마 이런 부동산 공개념에 대한 헌법적 규정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현재 특히 강남권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 규제나 억제보다는 차라리 좀 재건축을 완화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하면 투기도 못 잡는 상황이고 참 이런 복잡한 상황이 사실은 80년대 급속도로 경제 성장할 때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토지 공개념을 먼저 사회에 제안한 게 경실련이었지 않습니까? 이후로도 법안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토지 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네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경실련 89년도 창립을 하고 나서 90년 초에 이제 그 당시에도 집가가 폭등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이래서 영세 서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네네. 이게 주요한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경실련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저작권이 경실련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미 유신 박정희 정권 하에서 네. 76년도부터 당시에 건설부 장관이 이런 개념이 좀 필요하다라고 제기한 이후로 네네. 1978년도에 이른바 88 조치라고 이제 그 당시 물가 억제 조치를 강하게 취하면서 그때 그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을 좀 했습니다. 70년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78년도죠. 1978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이 되겠죠. 네네. 여기서 이제 정부의 토지공개념위원회를 둬가지고 네. 토지공개념에 대한 개념, 그리고 토지정책의 방향, 그리고 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
이런 것들을 좀 그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네. 이걸 공개를 않고 이제 정부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89년도에 부동산 정책이 이제 폭등하고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당시에 그 이런 개념을 구체화하는 이른바 토지 3법이라고 그래서 네. 토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네. 토지 초과이득세 이 세 법을 입법을 해가지고 네네.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이라 해서 입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역사가 깊고 또 심지어는 이 제3공화국이라고 불리죠. 이 박정희 정부에서도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90년대 초반도 뭐 많이 알려지고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토지 공개념 정확히 뭔가요? 토지 공개념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 토지 소유와 처분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절히 제한적으로 제한한다는 개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소유권이라는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이죠. 네. 근데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 상품처럼 무제한으로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라는 게 생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다가 가용 면적도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 이런 토지 소유와 토지에 대한 사용력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렇죠. 항상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그렇습니다. 제한돼 있으니까요. 늘 공급이 항상적으로 수요에 미달하게 되죠. 네네. 이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항상 폭등하거나 또 소유자가 독점하려 하거나 투기적인 현상이 계속 생기고 네. 또 이로 인해서 그 투기적 가수요나 이런 걸로 해서 가격 기제가 작동이 안 되고 또 이게 그 바람만 잘 타격이 되면 한탕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로 인해서 이제 경제 그 부의 집중 문제를 할지 사회적 불평등, 그 소득에 대한 어떤 그 왜곡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정부가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네. 그 소유나 어떤 그 처분 과정을 적절히 좀 제한하는 네. 이런 어떤 개념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그 소유권에 대한 어떤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네네. 아주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정부가 제한적으로 시장의 기재에 그 개입하는 이런 제도로 개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 토지를 지금 소유하신 분들도 저희 방송 듣고 있을 텐데, 아니, 이게 무슨 공공재냐라고 반발하실 수도 있고, 지금 또 그런 반대 의견들이 야당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당장에 일단은 헌법의 강화해서 뭐 투기를 막을 의무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이런 식으로 강화되면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법률안을 만들거나 향후 입법할 때나 혹은 관련 제도를 정비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이를테면 투기 억제나 이런 부분으로 좀 더 강력한 뭐랄까요 법적 제한들이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헌법에도 네. 그 23조 국민의 권리의 의무 사항을 보면 네네. 그 공공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 수용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경제 부분에 저 122조를 보면 네. 국가는 그 균형 발전이나 효율성, 국토 이용에 대한 효율성 관점에서 법률을 근거해서 제한과 사용에 대한 의무를 또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토지 공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조항을 우리 헌법에도 이미 있군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토지 억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또 어떻게 이제 더 강화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네. 조문이라고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다만 네. 이제 이런 그 제도 토지 공개념의 기본 취지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네. 또 토지 수요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불균형을 적절하게 이제 정부가 그 개입을 해서 조정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집단을 네. 안정시키고 네네. 또 토지 보유의 저변을 확대하는 게 토지 정책의 기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토지 공개념의 어떤 실시 방향도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근간을 두지만은 네. 토지 이용하는 데 규제를 좀 적절히 두거나 또 토지세, 그다음에 제한적 수용 이런 어떤 시장 기구의 원활한 기능 활성화에 두어지기 때문에 지금 꼭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 다만 네. 궁극적으로는 시장 기능의 어떤 활성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네. 사회적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해서 그 적절하게 그 제도를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다만 이게 헌법적으로 이렇게 규정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우리 헌법도 그렇지만 이게 개별 내용에 대한 입법적인 부안이 다 돼야 됩니다. 법률적인 그렇죠. 내용으로 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추상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이후 이걸 구체화하는 법률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열연 수렴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토론이 되고 합의되면서 같이 가야 되겠죠. 예, 아직은 물론 당끼리의 합의도 안 돼 있고요. 이건 여당의 당론입니다만 투기 억제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도 헌법에 명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심각하게 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합의가 더 필요한 부분인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그간에 이제 우리 그 부동산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반복했습니다. 네, 규제와 완화로 왔다 갔다 했죠. 정책 일관성이 부족을 했고 이 때문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이 됐고 그 시장에 어떤 신뢰도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 그런 점이 있고 또 90년대 이후에 세계화의 흐름으로 그 규제 완화나 민영화, 개방화 이런 것들 토지 정책에도 일부 반영된 측면이 또 있습니다. 정부가 또 그렇게 해왔던 정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토지가 궁극적으로 이제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쓰여야 되고 그다음에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 요구도 굉장히 늘고 있고 부동산 최근에 투기랄지 가격 폭등에 대한 문제도 이런 것 좀 풀어야 된다는 여론도 굉장히 좀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향후 토지 정책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정부 차원의 정치권 차원의 노력이 같이 병행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좀 현실론 얘기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유재산 부정하냐 그렇다면 무슨 주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색깔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얘기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더불어서 토지공개념과 함께 경제민주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전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 경제민주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만 실체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부의 집중이나 의사결정 여러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제민주화 관련된 조치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경제민주화에 대한 어떤 이 국가의 역할을 좀 강화시키겠다 이런 게 헌법 개정 내용인 것 같아요. 시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야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헌법 119조에 그 관련 조항이 있고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어떤 헌법적 그 규정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그 경제 부에 대한 집중 문제랄지,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랄지, 그 다음에 또 소액주의에 대한 권리 강화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지배구조 틀에 대한 선진적인 방향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진행이 많이 안 되고 있고, 또 시장에서 시장 실패의 어떤 경우에 기업의 어떤 경영진이나 총수에 대해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시장에서 제어할 수 있는 수단들도 미국이나 선진외국에서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중협회 수정이랄지 집중표제랄지 이런 등등에 대한 문제들을 아직 입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행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을 좀 지난 대선에 충분히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진행을 하면서 헌법 개정 논의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헌법 이런 국회에서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난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들은 입법을 하지 않으면서 개헌 상황에다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바뀐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근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시장에서 요구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이 여러 가지 특히 헌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실질적인 구체화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합의와 토론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참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경실련의 산 증인이시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고계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 가능하고요. 다양한 의견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앞서 토지공개념 이야기했습니다. 이 토지공개념 5글자를 두고서 굉장히 다투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전쟁과 이념 대립을 겪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이념 대립 요소로 갑니다. 토지가 국가의 소유다라는 건 말 그대로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하는 거고요. 이 토지 공개념이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합니다.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조금 제한받는다. 하지만 이 사유재산 인정이라는 이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라는 비판은 또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투기를 잡겠다라는 실질적인 과제와 토지 공개념 어떻게 연결 지을지도 앞으로
국회와 또 학자들에게 공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양이 부족하기도 하죠. 수요와 공급의 부족도 있습니다. 1980년대 투기 열풍으로 많은 부동산 재벌들이 생겨나면서 사실은 이 문제가 더 고착화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걸 과연 헌법에 어떻게 집어넣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토지 공개념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요. 이번 주 주요 경제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맞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경제 이슈에 특히 그런데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죠. 정확한 건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의 본질과 구조가 뭐냐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한 주에 한번 나와서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요즘 이렇게 뉴스에서 미국이 자주 등장하는 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FTA 협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역 갈등이 있는데 통상 압박 앞으로 더 세지면 세지지 약해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세탁기, 태양광에 이어서 기계부품, 섬유까지 네.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기계부품인 이 베어링에 대해서 덤핑 조사를 해보니까 최대 45%까지 관세를 매겨야 한다라고 예비 판정을 내린 겁니다. 네. 이 덤핑이라는 말은 이제 투기하다, 버리다라는 뜻인데요. 네. 수입 제품이 워낙 원가보다도 낮게 팔아서 자국 기업들한테 피해를 입혔다. 이럴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매기는 네. 반덤핑 관세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만일 그대로 최종 확정이 되면 한국산 기계부품은 미국 현지에서 최고 1.45배 비싸게 팔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이 한국과 대만산 이 폴리에스테르단 이 섬유에까지 네.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는데 이 관세율은 16.48%입니다. 네. 근데 이들 품목이 기계부품이나 사실 섬유는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네네. 수출액을 따져보면 기껏해야 한 600억 원에서 800억 원 정도 네. 미국에 수출되는데 세탁기나 태양광의 경우에는 1조 원대 네네. 수출 규모가 좀 큰 품목에서부터 지금은 수백억 원대 이 적은 품목까지 점차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데 이제 문제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미국만 이득을 보겠다라고 나온다라는 얘기 지적 많이들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열렸고요. 지금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할 말 다 했다.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는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끝나긴 끝났는데 장기화될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2차 협상 시작되는 날 이제 한국산 기계부품 섬유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청구서 날라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사하면서 불공정 무역은 네.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멀폭탄을 날렸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2차 개정 협상은 팽팽한 힘겨루기만 있었고요. 거의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가 합의점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미국 측은 1차 협상과 똑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수출입을 압박했는데요. 안전기준 완화해라. 그리고 미국차 수입을 늘려라.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겠다. 이런 걸 요구한 겁니다. 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이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세탁기, 이 태양광에 대한 이제 세이프가드 조치, 네.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런 이제 무역 구제 남용 문제를 집중 거론했고요.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쉽지 않은 협상이다. 갈 길이 참 멀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해서 이번 협상이 굉장히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데 어쨌든 3차 협상은 다시 장소를 바꿔서 워싱턴에서 수주일 내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사실은 WTO 제소 얘기 나왔지만 미국 자체가 지금 WTO라는 다자간 무역 체제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도 좀 소고기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미국을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내 업체들이 미국 정부를 좀 항의하도록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해법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어제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1월 통계를 보게 되면 네.
1월 수출이 역대 최대였어요. 반도체 물론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이 전반적으로 1년 전에 비해서 한 22% 이상 늘어났는데 네네. 여기에 이 국가별 수출을 보게 되면 이 중국 아세안 국가는 뭐 역대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무역 흑자폭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대미 수출은 67% 줄었고요. 네네. 그 대신에 수입은 이제 석유 제품 수입이 늘다 보니까 22%가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징조다 오히려. 왜냐하면 대미 무역 적자를 그렇습니다. 흑자폭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타겟이 중국인데 우리가 덤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이 비중을 줄이는 건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미국을 피해서 미국 수출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되면 미국 현지에다 공장을 많이 지어라. 나중에 지금 미국 경기가 늘 좋은 게 아닌데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오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협상이라는 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게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주자는 겁니다. 국내에 와서 많이 팔아라. 안전기준, 환경기준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유럽산하고 경쟁이 안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이제 방어만 하지 말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방해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농산물 방어해야죠. 맞습니다. 지적재산권 방어해야죠. 세이프가드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해할 게 많다 보니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날라오는 청구서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불리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도 관련 이슈 통해서 좀 같이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이슈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좀 제가 생각엔 잘 바꾼 것 같아요. 등급으로만 딱 10개 나눠져 있었는데 신용 등급 이제 점수화한다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대기업 팩스 주변을 보시면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 홍보 전단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은행들은 정말로 신용등급이 좋은 1등급, 3등급한테는 몸을 낮춥니다. 찾아다니면서 저금리로 돈 좀 써주십시오. 애걸하는데요. 근데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다. 이럴 경우에는 아예 셔터문 내리고 외면합니다. 그러면 뭐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 돈 빌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순간 대부나 이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순간 신용등급이 추락한다는 겁니다.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추락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최고 1등급에서 최저 10등급인 등급제를 좀 버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1000점 만점제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점수제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느냐. 같은 등급 내에서도 지금 많게는 뭐 300만 명, 1000만 명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점수 차이에도 등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점수가 세분화되면 등급 간 절벽이 쉽게 허물어질 수 있고 또 리스크 관리가 더욱 세밀하게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당장 이제 1금융권은 이제 올 하반기부터 적용을 하고요. 2금융권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계단처럼 되어 있었던 등급제가요. 경사면처럼 바뀌면서 조금 더 세분화되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생길 수 있기도 한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좀 일반인들이 신용등급 관리하고 올릴 수 있는 방안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점수제로 바뀌어도 신용등급은 관리를 해야 새는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는 누구나 가능한데요. 일단 본인의 신용등급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주기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국내 신용평가사들 나이트 신용평가, 올크레딧 또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1년에 3번까지 무료로 신용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부에서는 뭐 신용등급 조회하면 등급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공요금이라도 연체하지 말고 잘 내자입니다. 통신요금,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6개월 이상 잘 납부하면 이게 포인트 가산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출금이나 이제 카드의 경우에는 연체를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연체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이 갚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군요. 여러 연체권 가운데 기간이 좀 오래된 것부터 먼저 이제 변제를 해야만 신용등급이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좀 꿀팁 갖고 신용 많이 올라가고 또 전 국민이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정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바깥은 아직 추운 겨울인데요. 요즘 국민들 마음이 좀 끓고 있습니다. 바로
채용비리 사건 때문이죠.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도 얼마 전에 저희가 인터뷰로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엔 은행권 채용비리를 알아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로 나타났는데 정말 구시대적인 채용비리가 만연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학교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점수를 조작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재난 수준의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소금 뿌리는 일이고요. 이 문제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신뢰도 흔들릴 정도입니다. 특히 이런 방식의 채용비리는 정말 아주 구시대적이다라는 또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은행이기 때문에 더욱 국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문제의 심각성과 근절 방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득희입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참 뉴스가 뜨거웠는데 이제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스카이라는 단어. 예. 이게 사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서울, 고려, 연세대 이 세 명문대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특권을 갖고 있을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번에 봤더니 이 스카이 출신을 합격시키려고 붙어야 될 사람을 떨어뜨리는 채용비리가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하나은행의 황당한 변명으로 인해서 네. 심상정 의원이 금감원 조사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였는데요. 네네. 거기에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외국에 있는 위스콘신대 학생을 7명을 합격시켰고 네. 점수를 조작해서 네네. 나머지 숭실대라든가 명지라든가 이런 데 학생들은 네.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늘 뭐 스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네. 청년들에게 취업준비생들에게 열불나게 만든 오늘 하루였습니다. 예, 정말 뭐 이야기 들으면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여러 대학 뭐 숭실대, 건국대, 명지대 이런 학교들이 거론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노력해서 합격 점수를 본인들이 취득해 놓고도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면접까지 봤고요. 네네. 그 떨어졌던 대학들 학생들은 4.8에서 네. 4.0 합격권에 있었고 네. 스카이를 학생들은 면접 최종 점수는 2.0 네. 뭐 이 정도 점수였는데 네. 많게는 1.4점을 올린다든가 적게는 0.3.5점을 올렸고 네.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은 점수를 1.3점부터 0.5점을 깎아서 네. 불합격 처리를 했는데 이게 뭐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인사부에서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네. 점수를 조정한 거였는데요. 그런데 변명을 들어보니까 더 과간이었습니다. 네, 뭔가요? 그 변명은 뭐냐면 입점은행, 네. 주거래은행에 대한 그 경영적 판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당한 인사정책에 기반한 합리적 채용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통상 입점은행이 보통 주요 거래대학의 은행입니다. 네. 그런데 은행은 대학에 입점을 하면서 기부금을 내고 네네. 주거래은행까지 되는데요. 네. 그럼 하나은행이 만약에 입점대학을 정말 우대하였다면 네. 지금 발표된 게 2016년만이거든요. 네. 그럼 2017년도 있을 수 있고 2015년도 그렇고 이게 네.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년된 스카이를 합격시켰느냐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들이고요. 네. 그다음 오늘 하나은행 노조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네. 서울대와 연세대는 입점은행이 아닙니다. 하나은행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학교군요. 예. 그리고 오히려 불합격자로 처리된 명지대생 같은 경우는 네네. 명지대학교는 입점은행의 주거래은행이거든요. 네, 이런 해명을 내놓으니 정말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럼 네. 우대 받는데도 명문대하고 다른 대학은 차별을 받냐? 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학벌 서열화 이런 거를 타파하자고 한 게 벌써 언제인데 이런 낡은 얘기가 아직도 나타나냐 정말 말없는 혀를 끌끌 차실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회는 공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네, 그렇죠. 이건 공정한 게 아닌 거죠. 네. 학벌과 인맥을 채용 기조로 삼은 것은 네. 구시대적 유물이고 시대적 착오 발상입니다. 예, 참. 이 청년들을 피멍들게 하고 고질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학벌주의, 네. 대학 서열을 보여주는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억울하게 그 능력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까가 더 궁금했는데 정말 이 별명도 가관이었군요. 지금 금감원장과 시중은행 간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네. 이게 지금 사실 하나은행도 뒤늦게 실명 공개가 결정이 됐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금 같이 비리가 발견됐다고요? 예. 저는 이제 금감원장과 시중은행이 설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금감원장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맨 처음에는 은행들에게 자체 조사를 시켰습니다. 네. 11개은행인데. 네. 저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조사였다고 보는데. 네. 11군데가 단 한 군도 비리가 없다라고 자체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금감원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보고 네. 조사를 했는데. 네네.
하나은행이 13건, 국민은행이 3건, 대구은행이 3건, 부산은행이 2건, 광주은행이 1건 해서 22건이 채용 비리를 밝혀냈고 네. 검찰에 이첩해서 수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참. 본인들 스스로 했을 때는 한 건도 없다. 그러다 바깥에 조사하니까 이렇게 22건이나 검찰 수사 의뢰됐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뭐 이거 회사 경영 방침이다. 인사 정책이다. 이렇게 변명을 해서 화를 더 키운 것 같긴 한데 이게 일반 회사도 아니고요. 은행이고 이른바 금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국민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밝혀진 것도 뭐 서버를 통해서 알려졌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데 심각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먼저 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기타 은행들에서 밝혀졌던 것들이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네네. 아들이 면접을 보는데 임원인 아빠가 면접관으로 참가를 했고요. 네.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회장이 은행장을 당시 겸직하고 있었는데 네네. 친인척의 점수를 조작하여 채용했습니다. KB금융 윤종규 회장 같은 경우는 친인척이 누나의 손녀라고 하는데 이게 사촌이거든요. 네네. 서류 전형에서는 840등 최하위 그룹이었는데 최종 면접에서는 점수가 더 줘가지고 120등 중에서 120명 중에서 4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이게 지금 금감원 조사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꼴찌의 반란도 아니고 할아버지 힘이었다는 게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니 뭐 금수저 수저 이야기가 그냥 한간에 도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증명되고 있다라는 답답한 마음까지. 그렇죠. 옛날 영화 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 라는 그 대사가 현실에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게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교실에서 교사가 이런 질문을 했었던 영화 친구의 한 대사였는데 자, 좀 우문이기도 합니다만 대표님. 은행권에서 이렇게 채용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배경,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좀 뭐랄까요, 신뢰, 공공성이 좀 더 좋은 회사여야 되는데 이렇게 은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배경 또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공기업 그리고 은행까지 포함해서 신의 직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우가 좋죠. 이 신의 직장이라고 한다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직종보다 월급도 높고, 그 다음에 오래 다닐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취업 1순위로 꼽는 곳이 공기업, 은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도서관에서 고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보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안정된 고용 등의 인기가 높은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청탁과 채용 비리가 생길 소지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은행들이 변명하고 있는 것처럼 경영상 판단이었다라고 비껴나갈 수 있는 게 만약에 이번에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부정청탁과 채용 비리는 건전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게 정치권이나 시민들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아니면 주요 고객이 부탁을 하면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 이 경영상 판단과 방금 일어난 채용 비리에 대한 설명,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걸 경영상 판단으로 받아들이실지요? 아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자, 발본색원 하기를 국민들은 희망한다,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발본색원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희 금융재정위가 작년 11월에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본세금 발언에 대해서 무려 80% 정도가 찬성을 했는데요. 국민들은 이걸 없애지길 바라는 거죠. 정말 이번에는 건절시켜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채용한 사람들도 처벌 못하고 그 다음에 취소 못 시킨다라는 이야기들이 언론 보도가 있다 보니까 더 애가 타시고 억울해 하시는데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처벌, 실제로 부정 채용된 사람들도 해고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7명이 특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탈락됐던 사람 바로 구제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은행들은 일단 시간 끌기, 이번 같은 이런 변명들, 경영상 판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끌기로 가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옛날 버릇 그대로 나온다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금융감독원한테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적정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다음에 최고 경영진과 담당자를 즉시 발견 즉시 해임 조치할 수 있는 징계 권한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스스로 물러나셨죠, 대표가. 양심적이었다고 보죠, 그나마. 그런데 지금 뭐 다른 은행 같은 경우는 물러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한 인사서류가 10년간 보존기한을 정해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증거를 남겨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뭐 폐기했던 은행들도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왜 폐기를 했냐면 보존기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증거인멸에 대한 처벌보다는 인사비리에 대한 처벌이 더 크다 보니까 작은 범죄를 위해서 전사는 기록은 다 삭제할 수도 있는 것들이었고 실제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금감원이 서버를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발견했다 이야기까지 있다 보니까 인사서류 보존기한을 정해서 여기 적정하게 있는지에 대한 검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몇 년간 대학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데요. 그렇죠. 이건 수능보다 더 큰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희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직접 발로 뛰어서 경제 현장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직접 목소리 전해드립니다.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분이시죠. 김미란 경제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사실 이 암호화폐죠. 비트코인 뜨거운데 오늘 그것 관련된 곳 다녀왔다고요? 네, 강남 고속터미널의 지하상가 40년이 된 고투몰을 찾아갔습니다. 아, 네. 네, 지난해 11월 27일 HTS 코인 거래소와 함께 상생 협약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 고투몰이 비트코인 간편 결제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시연 현장을 소리로 담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머니 그거 15,000원. 네. 비트코인으로 결제되나요? 네, 결제됩니다. QR코드 여기다 대주세요. 2개 넣어줄까요? 큰 거 있어요. 큰 거에다 넣어줄까? 사이즈 맞아요. 언뜻 듣기에는 막 북적북적하는 그냥 몰이고 시장 같은데 네.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게 좀 특이하네요. 네, 이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는 약 627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네. 지하상가에 딱 도착을 하니 보니까 정말 점포마다 비트코인 간편 결제라는 스티커가 네. 다 부착이 돼 있고요. 호기심을 유발하기 충분했는데요. 그러네요.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되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관심과 이목을 집중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까지 고투몰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등록한 이 점포는 약 200여 곳 되는데요. 네. 앞으로 3월까지 모든 점포가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예, 사실 굉장히 지금 가격이 폭락했고요. 정책을 둘러싸고도 이견이 있는데 현장에 이렇게 실제 적용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인 분들도 사실 비트코인 가져와서 결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제 네. 과정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결제하는 절차는 비트코인 소지자가 핸드폰 전자지갑을 열고 네. 이 점포의 QR코드를 인식한 다음 네. 이 물건의 판매 가격을 원화로 3,000원 찍으면 네네. 비트코인 시세에 맞게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예, 정말 이게 실제 그 물건을 사고 파는 현장에 있다는 게 정말 특이한데 이 소상공인들이 동참해서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게 됐네요. 배경이 있습니까? 이 비트코인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네. 외국인 관계를 유치하는 것과 역시. 또 홍보 차원의 도입을 했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 고투몰 상가의 홍보 효과가 좀 있고요. 네. 비트코인으로 구매가 진짜 이루어지는지 호기심에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상가에는 아무래도 유입 인구가 많아지면 네. 상권은 활기를 띠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소상공인들이 영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예, 외국인들이 한국 왔는데요. 비트코인으로 결제해서 물건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특이해서도 올 거고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네. 어떤 곳인지 분위기가 궁금한데 온라인 쇼핑몰까지 좀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이 고투몰은 HTS 거래소와 제휴를 해서 오는 5월에 온라인 쇼핑몰 오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블록체인이라는 기반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최초로 지금 그런 것 준비하고 같아요.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고투몰의 운영 이사장 나정용 씨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네. 상인들이 오죽 절박하면 이렇게 새롭게 그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온라인 사업 진출을 좀 도모하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HTS 코인에서는 상가 홍보와 온라인 쇼핑몰을 상인 집합체로서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HTS에서 전액을 들여서 온라인 쇼핑몰을 개발하고 오픈은 5월을 지금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뭐 쓸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수수료도 있다고요? 네, 수수료는 우선은 중간에 이 비트코인은 본인이 신용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수수료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수수료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없는데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몇 초 몇 단위로 좀 바뀌잖아요. 그렇죠. 코인을 받을 때 시점과 거래했을 때 시점의 가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그 리스크를 누구한테 전가할 것인가가 수수료라는 형태로 계산하게 됩니다. 네. 이 비트코인을 출금하는 쪽에서 0.01%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곳 고트몰은 HTS 거래소와 제휴를 해서 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맹점 쪽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고요. 네. 코인을 주는 고객 쪽에서는 발생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역시 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맹점들은 또 그런 정도의 수수료, 여러 가지 시세가 변하는 개념이어서요. 지금 사실 투기 논란도 있고, 뭐,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또 뉴스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들은 또 들여다볼 이야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로 어떤 고객들이 오나요? 고객들은요, 이 고트몰은 동남아권, 싱가포르, 대만, 일본 관광객들이 좀 유입이 많은 쇼핑몰입니다. 네네. 이 K-팝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옷, 신발, 자파 이 트렌드를 보고 구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리는 명소인데요. 네. 지금 중국에는 사드 때문에 완전히 발길이 끊긴 상태고요. 아직 안 와요. 네. 네, 그렇죠. 현장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고객들은 찾을 수가 없었지만요. 네. 지금까지 약 2달 동안 외국인이나 20대 젊은 층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소상공인 분들이 그렇게 힘든데요.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트렌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상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상인들은 지금 10개 매장 중 6개 매장을 문을 닫는 극한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티몬, 위메프, 대형 쇼핑몰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네.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좀 강조하는데요. 네, 네. 소상공인이 살아남는 좀 방법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는 거죠. 네. 좀 고트몰 상인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희도 이제 홍보한 차원에서 시작한 거라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전에는 조금 있었죠. 2, 3주 전까지만 해도 뭐 일주일에 2분 정도 있었어요. 외국인도 있고 우리나라 분들도 계셨고 2, 3만 원대 사가셨어요. 아무튼 중국 분들도 와서 여기 이렇게 코인 된다고 붙여 놓으니까 그래도 많이들 물어들 보세요. 신기해도 하고 여기 프로 좀 더 두고 보면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행착오도 겪다 보면은 좋은 부분이 더 나오면은 그거는 또 발전시키고 안 되는 건 정리하더라도 일단 뭐 시도한다는 건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이 과연 손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분들이 되게 많아서 매출의 증진에 도움이 될까라는 좀 회의적이고요. 네, 상인들 목소리도 그렇고 참 아직은 긴가민가하지만 여기에도 매달리고 있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물건을 살 때 좀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좀 이것이 정말 거래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겼는데 아직은 좀 그렇군요. 네, 시민들에게 좀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로 이용할 생각이 있는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처음 도입 때는 인식이니까 변동폭도 크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자리 잡으면은 충분히 사용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좀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뭐 정부 규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이제 폭락하고 나서 뺐죠. 요새 비트코인이 좀 인식이 안 좋아서 별로인 것 같아요. 지금 쓰는 대한민국 화폐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카카오페이처럼 간단하게 되는 거면 상관이 없긴 한데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미래를 보고 해야지. 지금 뭐 우리 아들도 그렇고 비트코인 희망이 보인다고 그래서. 네, 참 시민들 의견도 제각각이고 다양하시네요. 아직은 좀 혼란스럽긴 하네요. 네, 다른 좀 가맹점도 가상화폐의 좀 이용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관망하자는 의미를 더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흘러갈지 보겠다는 건데요. 네. 블록체인이라는 기반에서 이 비트코인이 투기인지 아니면 미래의 새로운 가상화폐로서의 네. 희망이라는 투자가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취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란 캐스터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돌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